네, 반갑습니다. 이승주입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 미팅 하라고 했을 때 정말 거절하고 싶었거든요. 나서서 뭔가를 하는 체질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요. 주어진 시간 그래도 최대한 같이 뭔가를 좀 나눌 수 있고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 매체나 뭐 또는 책들을 통해서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오셨나요? 네. 밀레니얼 세대는 보시다시피 1980년도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뭐 베이비 부머 세대를 지나서 X세대,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Y세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 이후의 세대도 같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게 Z세대. 그래서 X, Y, Z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왜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느냐, 최근 유행을 만들어내는 트렌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핫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같이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좀 효과를 얻어내는, 만들어내는 세대를 우리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가심비, 자기만족, 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감성, 자유, 뭐 욜로 이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디지털 네이티브, 소확행, 워라밸, 여행, 뉴트로 이런 것들이 요즘에 키워드로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꼰대라고 아세요? 꼰대? 꼰대가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로 많이 비유되죠. 작년입니다. 2019년도에 영국 BBC 채널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가면 BBC2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오늘의 화두, 오늘의 단어라고 해가지고 한 단어씩 꼽아요. 근데 여기에 한국어로 꼰대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단어로 뽑힌 거죠. 네, 꼰대가 뭐냐면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에서 꼰대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영국 BBC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꼰대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꼰대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직장 상사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도 꼰대다라고 하고요. 결혼하고 난 후에 남편의 모습을 꼰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꼰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의 조직 문화나 그 다음에 소비 시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와 내 밑에 팀원들 사이에 낀 사람을 팀장이라고 보통 팀장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팀장급들이 요즘에 이 꼰대가 될까봐 정말 이제 열연이 돼 있는 거죠. 내가 꼰대라고 보이는 건 아닐까? 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업 문화 속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나이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융화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조직 문화에서도 많이 대조가 있고요. 뜨고 있고요. 그래서 꼰대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나는 꼰대일까? 그런 이런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빠릅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됐나요? 넘기겠습니다. 네, 90년생이 온다. 책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보셨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돌린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왜 화두가 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막론하고 어느 분야에서든 이 밀레니얼 세대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이 이 세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한번 책을 읽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했던 책이기도 하고, 혹시 옆에 있는 노란색 책, 요즘 애들에게 팝니다.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거 뭐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반을 따가 말았는데, 기업에서도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소비 시장 트렌드,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들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좀 아직까지도 완전 정립된 게 아니고 자리 잡은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기업의 조직 문화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2020년부터 밀레니얼 세대가 최대 소비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최대의 경제 세력, 경제를 주도해 나갈 세력, 그 다음에 소비 시장의 세력, 이제는 이 밀레니얼 세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베이비부모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그랬잖아요, 그죠? 표현이 좀 이게 좀 안 좋은 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소비 시장 형태를 가만히 분석해 보시면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좀 이런 게 마케팅일까 싶은 게 많아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유튜브도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는 거의 24시간 언제든지 들어가서 틈만 나면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하면 보통 뭐 사진 찍고 올리고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아시죠? 이 세 가지 형태에서 한 가지의 사례들씩 들어보려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인스타그램입니다. 해시태그 아시죠? 해시태그 챌린지 마케팅. 메일유업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유 소개라고 하는 우유가 있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2+1으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이 회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매출을 어떻게 많이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은 독특한 마케팅을 펼친 거죠. 어떤 거냐면, 이 우유 패키지 안에 요즘 유행하는 18글자, 한 글자씩을 인쇄를 해놨어요. 우유곽 속에 보시면 뭐 해, 인, 뭐 심, 꿀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을 이게 패키지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기, 우리는 선사시대에 살고 있다잖아요. 선사진부터 찍는 시대. 그래서 선사시대를 살아가다가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에 음식 제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음식 먹으면 손이 가야 되는데 손이 가면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선사시대를 살아간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우유를 마시잖아요. 인스타에 이 글자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2+1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소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일기업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 거냐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런 깍에 새겨진 글씨를 통해서 재밌는 단어들을 만들어내서 인스타에 올리면 경품을, 그러니까 좀 재밌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뽑아서 이제 상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패키지 글자를 조합해서 재밌는 단어를 만들어 본다. 두 번째는 내가 그 단어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인증사진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에 해시태그를 올리면 이제 선점해서 추첨을 해서 이제 상품을 주는 그런 마케팅을 펼친 거죠.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시작 6일차에 이미 14,000개 이상의 SNS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대박, 핫대박인 거예요. 핫대박. 핫대박 표현 맞습니까? 저도 밀레니얼 세대인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퇴사강막, 헐, 뭐 존맛탱. 요즘에 뭐 JMT 하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른 세대. 그죠? 뭐 많죠. 왜? 빡 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낸 겁니다. 회사는 이제 과거에는 회사가 어떤 마케팅을 펼칠 때 마케팅 에이전시, 홍보 뭐 여러 가지를 다 자기들이 해가지고 마케팅을 펼쳐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던 것들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도록 판을 벌려준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제품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상승 또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랜드 가치가 젊어진다라는 거죠. 핫하다. 이 회사
다른 애, 색다른 애. 과거에 우유 광고 보시면 뭐 젖소가 나온다든지, 뭐 초원에 그죠? 그런 깨끗하고 뭐 우리 아이가 마시는 거, 막 마시고 나서 막 웃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광고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해주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죠. 젊고 색다르고 혁신적이다.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 통해서 이뤄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상승이 되는 거죠. 이런 마케팅. 또 하나는 배달의 민족. 혹시 신춘문예 마케팅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여해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혹시 여기 밀레니얼 세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배달의 민족 신춘문예 마케팅 이게 뭐냐면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2015년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년 봄마다 음식을 주제로 한 창작시로 경합을 벌이는 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수만 명의 응모작이 몰리면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작된 이래 누적된 응모작이 총 27만 2천여 편에 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짧고 재미난 시를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시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상작 발표작들을 몇 개 가져오면 박수 칠 때 떠나라. 회를 주제로 한 시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무슨 이미지가 좀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킨은 살 안 쪄요. 그 다음에 체중계를 주제로 시를 지으면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런 게 있죠. 한 끼였을 때 우리는 항상 빛났었다. 제목이 세트 메뉴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이제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 기준이 퍽하게 웃기거나 아니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 이런 시들을 선정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소비자의 참여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카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고 원래 이게 뭐냐면 앞에서 보시면 수상 혜택이 재밌습니다. 1년 내내 대상은 1년 내내 다 한 마리씩을 쏘는 겁니다. 365마리.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드림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런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최우수상은 한 달 치킨 30마리. 그러니까 한 달을 매일같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당첨되면 내 카피글이 당첨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상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도배가 돼요. 밑에 보시면 매년 선정된 수상작은 배달의 민족 문구로 채택이 되고 5개 광고를 진행합니다. 지하철, 버스, 그 다음에 5개 건물 광고 전광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5개 광고가 전국에 도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늘 이용하던 앱이고 이걸로 뭐 음식들 시켜 먹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하나 아이디어 내서 채택이 되면 이게 전국에 내 글이 도배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인 거죠. 재미를 느낀 소비자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금은요 이것도 경쟁률이 굉장해요. 카피를 대상되려면 2350대 1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이런 재밌는 마케팅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 액션 카메라 혹시 고프로라고 하는 카메라 아시나요? 이 고프로가 액션 카메라인데 다양한 형태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헬멧에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내가 자전거 타는 게 취미고 바이크 이렇게 라운딩 하는 게 취미다. 그러면 이런 데 달고 그냥 그 일상을 녹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이 유튜브에 고프로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한 2,000여 개 이상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가 소비자들이 만들어서 올린 글이에요. 내가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이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소비자가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었단 말이야? 나도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프로 측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자사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열렬 소비자까지 포섭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많죠. 삼성 SDI 영업 마케팅인의 하루, 하나 디펜스, K9 자주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K9 자주포. 요게 요즘에 군사 무기 체계에서 우리나라가 완전 세계적으로 대박 히트를 친 탱크거든요. 자주포. 그래서 이거를 새벽 배송, 이제 각국으로 배송하는 새벽 배송 영상을 올린 거죠. 웃기거나 자극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평범한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고객의 반응은 뜨거워요. 영상을 통해서 사람 냄새나는 회사라는 우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는 재밌어서 보고 관심 있어서 보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거 자체가 벌써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재미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해시태그 챌린지 마케팅, 배달의 민족, 신춘문예 마케팅, 그리고 유튜브 마케팅 이 세 가지의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뭐냐 이거죠. 밀레니얼 세대가 뭐냐 이거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탄생 배경에는 5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디지털 네이티브. 조금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태어나면서부터 접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밀레니얼 세대지만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 있어요. 아날로그의 맛도 본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익숙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가 대단한 거죠. 저도 이제 10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얘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제 완전 틀린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모두 검색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요즘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조금 아재 티가 나죠. 뭐죠? 아재 티가 납니다. 옛날에는 이 검색도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된 과정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텍스트로 존재했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사전을 찾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텍스트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화두가 되면서 인터넷이 떠오르면서 발전이 되면서 이제는 글과 이미지가 조합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라고 하잖아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걔네들을 검색 엔진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 보는 것보다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르거든요. 더 빨리 인지가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유튜브가 쓸데없는 거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궁금하다? 그러면 바로 찾습니다.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글로 들었을 때 해석력하고 그 다음 영상으로 들었을 때 해석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더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인 거죠. 돈보다는 삶의 만족을 더 중요시 여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즐거움이 최고죠.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즐거운 게 재밌다, 좋다 이거죠. 세 번째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수축경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죠. 우리 세계적인 금융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부모 세대가 그런 것들을 겪는 걸 보다 보니까 자본주의 탐욕에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오바마 대통령도 밀레니얼 세대가 만들어낸 거 아십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와 X세대를 지나서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킨 배경이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지금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트럼프도 SNS 하시는 거 아시죠? 정치, 경제,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더 빠르게 뉴스를 통해서 좀 느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뭔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남들과 다름을 어필해야 됩니다. 기업에서도 남들과 다름을 어필해야 내가 살아남게 되고요. 그거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남들과 다름을 어필합니다. 그 중에 얘가 뭐냐면 인스타죠. 저희 처제가 저희 와이프가 29이고 4살 어리니까 25이거든요. 처제가 25인데 카페를 갈 때마다 입구에서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밀레니얼 세대인데도 차이가 나는 거죠. 뭐냐면 인스타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개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검색을 어떤 걸로 하죠? 네이버로 합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인스타와 유튜브로 합니다. 그러면 명동 맛집, 뭐 데이트 장소, 코스 하면 다 나와요.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만의 카페, 나만이 알고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을 자꾸 어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인스타를 보면서 우와 얘 이런 장소가 있어? 나만 알고 있는 장소요. 그래서 그런 장소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있다, 뭐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생활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는 풍요로운 성장입니다. 부모 세대가 워낙 풍요롭게 이제 좀 되지 않았습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한창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 많은 것들을 축적했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빠처럼 살기 싫은데 우리 아빠보다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어렵고 부모님의 조언과 경제적 여력으로 인해서 각종 해외여행과 사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한 세대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글로벌 세대죠. 이미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본 세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누비려고 하는 거죠. 국내를 누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충족되는 거죠. 이런 다섯 가지 큰 흐름으로 인해서 이런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 어렵죠. 다 필요 없고 뭐냐면 진짜 재밌는 거 없나.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겁니다. 진짜 재밌는 거 없냐. 아무거나 말고 이렇게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광고나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내가 특별하고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냐 이런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 박주영 한국유통학회장 이분이 밀레니얼을 못 잡으면 10년 내에 사라질 한국 기업이 많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밀레니얼 세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까 앞에서도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상대가 주체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주체가 되게 하고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밀레니얼 세대를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다 아시겠죠?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예수의 출현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출현하면서 기원 전과 기원 후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포 코로나, 기원 전, 기원 후는 애프터 디지즈. 그래서 인류의 생활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인류의 시대의 변화는 예수의 출현 이전과 후가 아니라 코로나 출현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요즘 팬데믹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팬데믹입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저도 아직까지 사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 친구들과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재밌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후원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을 후원할 수 있을까? 저는 친구들이랑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정말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나도 나와 같은 또래들과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궁리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궁리를 많이 해라. 뭐 많이 알 거 필요 없다. 궁리를 많이 해라. 팔로우를 하려면 어떻게 궁리를 네가 할 거냐. 고민을 한 만큼 방법이 보인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소비시장의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고요.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2018년도에 글로벌 시가총액 및 스타트업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죠. 여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제는 어떤 거냐면 정통 강자였던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판도가 바뀐 거예요. 기업도. 그게 뭐냐,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2010년 이후로 우리가 뭐 3, 4년 전부터 길게는 4, 5년 전부터 사업 설명에서 뭐 플랫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010년 이후로 뭐 소셜미디어, 소셜커머스, 온디맨드, 핀테크, 공유경제, 요즘에는 구독경제라고 얘기 많이 하죠. 넷플릭스 같은 거.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일정 금액을 주고 구독을 하는 경제가 됐다. 그래서 구독경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산업의 면면에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또는 기업과 사람 또는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고 이들에게 딱 맞는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큐레이션 해주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죠. 무언가를 직접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만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 플랫폼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기에는 연결과 공유다. 저희가 늘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플랫폼은 연결과 공유의 로 시작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카카오톡, 아까 말했듯이 뭐 인스타, 뭐 카카오 택시, 우버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 우리 이미 생활 기반 속에서도 정말 많이 접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제는 좀 상식이 많이 되었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마트 랩으로도 오프라인의 사람을 연결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연결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세상. 국내 기업은 대표적으로 카카오죠. 카카오. 요즘에 카카오 주식시장 보셨습니까? 완전 급등하고 있는 거. 네, 카카오도 인지를 못했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그런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향후 10년간은 카카오 주식을 갖고 있어라, 절대 버리지 마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카카오가 정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이용하지는 모르시겠지만 웬만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미 네트워크를 짜놨기 때문에 요즘에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1등 기업이 카카오로 들어갔죠. 이미 네트워크가 짜여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짜여진, 이미 만들어진, 구축되어진, 검증되어진 플랫폼 안에서 내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1위가 카카오로 뽑히기도 했거든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아메이도 똑같죠. 똑같은 아메이. 아메이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중요성과 정말 이제 앞으로 비전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이용하는 형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구축한 회사는, 기업인,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이미 짜져 있지만 내가 그 속에서 이용만 할 뿐, 내가 뭔가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안에서 나만의 플랫폼을 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미가 뭐냐? 아미는 마트라는 거죠. 마트, 결국 마트인데, 우리가 동네 슈퍼, 할인마트, 홈쇼핑, 아미마트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동네 슈퍼와 할인마트, 홈쇼핑을 거치면서 결국 아메이마트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회원제 직거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90년대생들한테 사업 설명하다 보면은 이 유통에 대해서, 과거의 제조 유통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유통 설명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길래 제가 당황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유통의 과정을 이해를 못해요. 요즘엔 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기존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메이 마케팅, 아메이 유통 과정이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둘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유통과 광고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소비자에게 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만의 회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메이 속에 있다라는 거. 제가 사업 설명 수익 구조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어려운 말들 많이 나왔잖아요. 요약하면 뭐냐면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겁니다. 이미 검증된 플랫폼의 기회를 통해서 세대 간의 구분 없이, 밀레니얼 세대를 제가 화두로 사업 설명을 진행했지만 밀레니얼 세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3040, 4050, 5060 세대 간의 구분 없이 나만의 아이디어로 플랫폼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난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상대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좀 더 색다른 아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늘 스폰서님이 계시고 스폰서님이 안내를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또 이 안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참여를 시키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다른 아메이들을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판 안에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걸 좀 가지고 놀 수 있을까? 내가 아미는 이렇고요, 뭐 제품 데모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제를 해라. 내가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복제해라. 이게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재밌는 판을 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재미를 느낀다면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아메를 좀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스폰서링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런 거죠. 각자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결국에는 요즘에는 플랫폼 하지만 결국에는 플랫폼을 우리는 누리고만 있을 뿐 플랫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좀 더 색다른 아메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했던 겁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뭐냐? 수익 구조죠. 그래서 마트를 바꾸면서 내가 마트를 바꿔보고 이 마트에 대한 마트를 이용해 보면서 내가 누리는 혜택들을 경험을 하다 보면 너무 좋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욕구들을 전달하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아메를 알려줬고 내가 그대로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어떻게 되냐? 스폰서님과 나 그리고 내가 알린 그 두 사람들이 함께 20만 원이 썼다면 전체 그룹 매출의 80만 원, 6% 48,000원이 되고요. 아메는 재밌는 게 뭐냐면 나를 보는 거죠. 나 밑에 나 위에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의 그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을 제외한 내 그룹의 총 매출은 60만 원, 6% 적용받고 36,000원. 그러면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면 12,000원이 누구의 수입이 되는 거죠? 나의 수입이 되는 거죠. 스폰서의 수입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스폰서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된 전체 매출은 60만 원, 6% 적용받아서 36,000원. 그리고 나 이하의 A와 B 그룹을 떼줘야 되죠. 그래서 각각이 20만 원씩 썼고 3% 적용받아서 6,000원. 두 명이니까 12,000원. 빼주면 24,000원이 나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친구 A와 친구 B는 각각이 6,000원씩 수입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을 처음 듣고 이 수익 구조를 처음 접하고 나서 의문이 들었던 게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거에 적응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스폰서를 제외한 내가 첫 번째가 돼보자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수익 구조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내 위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선착순이 아니라 매출순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내 위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의 노력에 따라 보상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은 6,000원 벌기 위해서 20만 원씩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서로가 손해가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해서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볼게요. 제가 더 노력을 해서 6명에게 이런 기회를 알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해 전체 매출은 각각 20만 원씩 썼다고 생각했을 때 140만 원, 9% 12만 6천 원이 되고요. 각각의 그룹별 그죠? 각각의 어떤 노력분을 빼줘야 되니까 20만 원 쓴 사람들은 3% 6명이니까 3만 6천 원. 그래서 12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빼면 9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린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좋은 경험을 얻게 되면 누군가한테 알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이 속에 들어와 보고 경험해 보고 좋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알렸듯이 이 사람도 누군가한테 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4명씩 알렸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그룹당 100만 원의 매출이 만들어지는 그룹이 발생하게 되죠. 6개가 되고 15% 90만 원이 되는 거죠. 각 그룹별 매출액이 100만 원, 6% 적용받고 6그룹이니까 36만 원 빼주면 54만 원이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점점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연결시키고 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가 좋고 재미를 느낀다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좀 더 확장해서 내가 알린 누군가가 또 그가 알린 누군가가 이렇게 점점 확장돼서 각각이 2명씩 알렸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한 그룹당 260만 원의 매출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580만 원 25% 적용받아서 395만 원이 되고요. 260만 원 그룹이 6개가 있습니다. 12% 적용받고 187만 2천 원. 그래서 빼주면 207만 8천 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 사업에서는 PV, BV 개념이 있죠. 그래서 BV로 환산하면 약 한 30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내가 먼저 누려보고 내가 먼저 만들어보는 경험을 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린 2사람이 나와 같이 이런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런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3명에서 5명이 또 나와 같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사람을 우리는 에메랄드라고 그러고 6명을 만드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 거죠. 수익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밌는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옛날에 어른들 사업 설명할 때 그런 말을 했죠. 야, 요즘에 뭐 없나?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때는 기회를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세대가 말하는 뭐 없나는 정말 재밌는 거, 내가 웃고 즐길 수 있는 거, 재밌는 거 없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지 않으면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그런 속담 들어본 것 같은데 왜 말하면 잊어버리고 보여주면 기억은 하는데 참여시키면 이해한다는 말 있잖아요. 이 사업 속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만 그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앞에 사례들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들을 보면서 요것들을 좀 조합하면 앞에 나와 있는 글처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내가 나만의 아메이, 나만의 다른 아메이, 남들과는 다른 재미남이 있는 아메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어쨌든 뭐 미팅도 진행이 돼야 되고, 그죠? 또 이 시스템 속에서 뭔가를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들 진행해 나가지만 각각의 리더님들에게 강의를 시켜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거를 내 사업 속에서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관점을 디자인하라 그런 말 많지 않습니까? 플랫폼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재미남이 뭔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재미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좀 더 재미있는 아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죠. 저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함께 좀 재밌게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미남을 좀 추구를 한다면 또 서로가 배울 것도 있고 또 적용할 것도 있고 그래서 더 함께 크게 결국에는 그렇게 각각의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팀워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재미난 성장, 좀 재밌는 아메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배우는 단계라 생각해 주시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